2020년 10월 8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이스라엘 하마스 사건이 터졌는데, 관가하고 있다가 이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험의 정도가 얘가 만약에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면, 어, 인플레가 장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험 점검에서 세 번째가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이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신용 위험과 한계 위험, 금융권 위험, 리세션 이거에 촉발한 게 뭐예요? 금리죠. 금리가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이 확전으로 넘어가서 중동 전쟁으로 넘어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인플레가 따라오고 인플레가 따라오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가 안 잡히면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야만 게임이 셧다운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나왔어요? 곡물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일 가격도 휘청휘청 됐는데 그때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러시아에서 싼 원유를 중국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확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지금의 무기로 오일 유전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촉발시킬 수 있어요. 이 전쟁 자체가.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더 안 좋아지겠죠. 지금은 고인플레인 상황에서 전쟁이 들어오면은 정말 힘든데 전쟁은 언제나 블록 경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험난하긴 한 상황이고요. 이게 최소한 한 달이나 한 길어야 3개월 안에 끝나야 전쟁이 그나마 괜찮은 거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극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은 38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다행히 50원에서 잠시 섰어요. 그래서 이 모형 보세요. 이 주식 주가 차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안 내려오면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보시면은 CDS가 내려갔죠. CDS 내려간 게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27.35, 일본 27.17, 일본의 CDS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부정적입니다. 이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핀란드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국은 42.76인데 47억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올라갔죠. 중국이 일주일 동안 그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집트 쪽 보면은 급등이죠. 이게 이집트가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이슈가 이란이 있다고 하면 배후에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TS가 치솟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시장을 볼 시점이고요. 한계 기업입니다. 경제 위기 풍파에서 지속 가능성인데 아, 힘듭니다, 이게. 2,700, 이게 뭐 가계부채 천조라고 해서 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계 기업 빚은 2,700조입니다. 그 다음에 100곳 중에 35곳은 이자도 못 내고 있고요. 그나마 이자 못 내는데 들어오면 돼요. 적자가 만연해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흑자 전환이 일어나는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많이 큰 거예요. A급 이하 채권은 쳐다도 안 본다. 언제 그랬냐면요. 그 2008년도 직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본을 늘려서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있는 자본으로 회전시키면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본을 땡겨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올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는 10조 원을 지원했어요. 근데 이만큼의 비니까 리스크 관리가 될 적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706조에 이게 빚이 있는 거예요. 10조 지원해갖고 어떻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국 중소형은행인데 모두가 살아남지 못한다. 프로젝트 폭탄 이거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국가가 살리는 작업을 하고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내년 전에 막는다고 하면 2년 동안 잘 수습을 하면 또 방향성이 되는데 수습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 예금금리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
제2금융권의 이 8% 예금리가 터질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금리 15%였는데 우리는 그때는 자본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수치가 다시 나오네요. 은행 채권 손실이 540조라고 합니다. 미국의 추가 긴축이랑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보험사들도 금리 충격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도 중소형 은행을 많이 없애고 그냥 중형 은행 이상으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터트리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쪽으로 갈 때 구조조정이. 이게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짧게 터지기를 원하는데 3개월 안에 빵 터져갖고 게임 끝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실패를 하면 질질 끄다가 2008년도 재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좀 짜증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기 침체 리세션인데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불가. 부채 부담 완화 아니고 지금 고용만 늘어서 그나마 버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빅테크 중심의 하락 가능성이라고 이유가 나오고요. 경기 침체 못 피하고 S&P 20% 하락. 1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금요일 날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IB에서도 주식 시장 급락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요만큼 오른 거예요. 이게 N자 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 고점으로 올라갈 거에 대해서 배팅을 지금 뭐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 고점이 뭐였냐면 2600이었잖아요. 2650까지도 볼 수 있는데 2600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400대란 말이에요. 2400 한 15에서 못 올라가고 지금 띵띵거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고금리인데 우리가 미국 자본이나 일본 자본 도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달을 했는데 변동금리로 받아버리면 이게 완전 피똥 싸는 거거든요. 변동금리는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부동산 대출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니까 그 구간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상단이 될 거고 밑에 하단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구간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이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만 요약해서 정리하면 지금은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의 원인은 인플레예요. 자, 2차, 5차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상대 국가의 자금줄을 끊을 거예요. 자금줄이 뭐예요? 오일입니다. 중동의 대부분의 자금줄은 오일이니까 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미사일로 끊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일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얘가 다시 촉발되고 얘가 넘어가죠. 다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유 회사별로 옥석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국지군전에 끝난다. 근데 여기 있는 이슬람 지하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거는 또 이스라엘이 약간 그거 있어요. 지금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죠. 내분이 일어나는 거를 반대파를 축정하고 자기대로 이 총리가 독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힘들 때마다 전쟁이 빵빵빵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 국지전에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면 여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중동하고 화해적인 요소를 하는데 너무 심해지면 사우디와 여기 관계 정상화가 중단되거나 무산돼요. 그러면은 사우디가 조건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나는 감산할게요 했어요. 근데 이게 망해져 버리면 12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시죠? 요 사이클로 갑니다. 그래서 단순 국지전으로 빨리 끝나야 돼요. 근데 아 진짜 물음표죠. 진짜 물음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의 흐름은 딱 1개월, 지금부터 1개월, 10월 8일이니까 11월 8일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위험 사항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일본 상한입니다. 일본이 끝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원래 차저고 강달러 엔화 장기화인데 국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채권 약세이기 때문에 BOJ의 정책 조정이 이제 가중이 되고 있다. 만약에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 버리거든요. 올린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 이때 어땠어요? 완전 미쳤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2022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주가가 완전 박살났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올려도 또 박살납니다. 일본이 한 3% 정도만 올려도 제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위험에 두시면서 그래서 풀베팅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자본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국하고 미국인데요. 중국 부동산의 대기업 붕괴인데 시진핑이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대마불산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다른 대마한테 넘어갈 거예요. AI가 넘어간 것처럼.
그다음에 식사학 인구로 빈집을 못 채운다는 것 자체. 야,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거는 못 채우면은 결국에는 구조조정하거나 기존에 있는 집들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4억 인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주택에서 고금리에서 침체 지속이고 손실률이 이거 있죠. 연장을 해서 그나마 버틴다는 거고 해외 부동산 손실 심각. 네. 그 다음에 다 같이 집값은 올라갔는데 고금리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데는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는 거는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집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쪽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한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경매를 이야기했는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도 경매가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큰 건 없을 것 같고 부동산 자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풀리려면 경기가 돌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돌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건설사 몇 개가 움직일 건데 그 건설사가 움직일 때가 진짜 진정한 찐바닥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바다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 뉴스로 흔들어 제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이번 주 위험 점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